바로 직전 21대 총선만 복귀해 보면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네. 영원함은 지역주의가 나타났고 수도권과 충청에서 엄청난 패배를 했잖아요. 그전에 비하면. 근데 이게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 뭐 패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중에 우선 한 가지 짚을 수 있는 게 저는 공천입니다. 공천을 정말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을 제대로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은 A라는 사람을 원하는데 당 대표나 당의 지도부 한두 사람이 어떤 사심을 갖고 B라는 사람을 공천했을 때 당선되겠습니까? 그 지난번에는 그런 무리수를 많이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바꾼다고 그래서 청년 벨트라고 그래갖고요. 청년 수도권에 한 20여 명을 청년을 그렇게 기반을 닦지도 않은 나이만 젊다고 해서 찍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나이가 젊은 게 장점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 선거의 당선 요건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기 가천 오양 지역에 그쪽에 청년벨트가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전원이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2016년에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야당의 진영이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뭐 선거 구도상 얼마나 여당한테는 유리한 정당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김무성 대표였을 때인데 김무성 대표도 180석 운운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표를 까니까 실제로 의석이 한 석이 우리가 적게 나와서 예. 국회의장을 야당에 가져가는 사태까지 그렇죠. 벌어지는 이런 과거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2016년에 그런 그 뭐 옥새 들고 나르는 파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2020년에는 2016년에 그런 선거 관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공천할 텐데 2020년 선거도 소위 그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은 여소여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24년 내 선거는 정말 그 공천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저는 한 반은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된 이제 당 대표의 또 중요성이 그래서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그 절대적인 그 국민의 지지율을 적어도 50% 가까이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내년 총선의 관건이라고 저는 50%요? 50% 가까이. 네, 가까이. 예, 적어도 좀 40대 후반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총선에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공천으로 저는 딱 집어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대신 당대표가 당을 통합하고 화합해 나가면서 공천을 누가 보든지 야 이번에 공천 제대로 했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그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윤 정부의 국민 지지율이 50% 가까이 네. 가도록 하려면은 국민적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좀 보는 게요. 아, 지지율 지금보다 10% 이상이 대개 가능하다고요? 집권 2년 차일 때는 이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3년이 넘어가면 5년 단임에 3년이 넘어가면 이제 중간 평가라고 해서 일단 그 프레임이 하나 걸리고요. 4년 차가 넘어가면 그다음에 정권 심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2년 차일 때는 사실 두 가지 얘기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중에 2년 차일 때는 그 대통령이 생각했던 어떤 그 자기의 구상이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 같으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철학과 그 정책이 제대로 녹여 나올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정책을 제대로 피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들로부터 얼마큼의 그 좋은 반응을 얻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좋은 여건인데요. 두 가지 지금 산맥댐이 맥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산맥이 뭐냐면 경제의 어려움입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민생이 어려워지는 지금 대내 여건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2년째 어떤 드라이브를 걸으려도 또 여소야대라는 이런 그 산맥에 의해서 그 제대로 지난 그 작년 같이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자꾸 발목 잡기에 잡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의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저는 그래서 정치가 그
소위 그 우리 중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치를 좀 여야를 서로 넘어서 우리 여당에 있는 중진들도 야당의 중진들한테 설득도 하고 정치다운 정치를 해가고 또 행정부는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어가고 이런 그 소위 투 트랙에 의한 행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고 시기적으로는 집권의 2년 차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좋은 호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믹스해서 가면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초재선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은 금방 말씀하신 중진 의원들의 여러 정치 경험과 또 서로 간에 신뢰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국회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은 달라도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중진 협의체 이런 부분을 제안했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게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 당과 위를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중진만이 아니라 뭐 국회의원 전체가 예. 요새 제가 이렇게 봐도 여야가 다 예. 내년에 그러니까. 공천에 예. 눈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성이 바로 거기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저는 당 지도부가 또 새로운 인물도 또 많이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 이 토론 지역구라든지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는 인물을 미리 이 인물도 많은 그 풀로 두지만 예. 요 선거구는 좀 새로운 인물로 좀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죠. 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면 그래도 제대로 가서 저 활동만 하면 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렇지 않고 자기가 기반을 닦아야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같은 예. 영호남을 떠나서 수도권과 충청권은 자기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또 지명도도 있어야지 되지.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당선이 되는 건 저는 그렇죠.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되도록이면 경선에 의해서 당원이라든지 거기 지역민의 어떤 그 또 퍼센테이지도 좀 집어넣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 또 당원의 투표 이거에서 결정된 분이 저는 결정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천 혁신은 양당이 다 해왔는데 계속 문제는 거듭됐고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총선 선거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쭉 보면 어쨌든 1년 전에 공천 제도를 정립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힘 또 이번에 아마 당대표가 새로운 지도부가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각자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그것을 아무래도 어떤 그 공천제도의 어떤 개혁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반발을 잘 융합시키고서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대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대표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죠. 공약으로 다들 내놓겠죠. 네. 공천 문제가 제일 중요할 거니까. 글쎄요, 그게 이번에 이제 토론회도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겠지만 네. 그런 데서 이슈화가 될지. 그래서 지금 이왕 그 얘기 토론 얘기가 나왔어요.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보면은 전 이번 전당대회는 예. 당의 축제입니다. 우리 예. 당 대표를 뽑는 축제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척을 하고 어떤 사람을 갖다 갈등을 겪는 이런 그 과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그 할 때 윤심에 기댄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정 세력에 소위 비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저 정책과 비전으로 대표가 됐을 때 나는 이런 정책과 이런 비전으로 갖고 당원들의 표심을 얻어가는 이런 멋있는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아직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우리 당의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조금 축제 분위기보다는 조금 그 갈등이 먼저 표출이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 저는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의 그 후보자들의 모습이 이번에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축제의 분위기로 연결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 당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당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전당대회가 축제가 되고 오히려 더 신뢰받는 계기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 되는 계기가 아니냐. 아주 뭐 정확히 저는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그냥 뭐 아주 조금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지금 우리 당원이 지금 100%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원들이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마음이 뭐냐 여기에 굉장히 비중을 둘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무게추가 뭐냐면 그러면 누구를 뽑아서 우리가 당대표가 됐을 때 내년 총선에서 이길 거냐 그 사람을 저는 찍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결국 윤 대통령 성공에도 직결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성공의 길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저 자신도 그 순리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우리 당원들은 누구를 당대표로 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 당원들이 볼 때는 정권 교체를 이뤄낸 당원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승리가 윤정부 성공도 되지만 다음 또 정권 재창출도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굉장히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은 뭐 오다이에서 뭐 하겠어요? 그건 완전히 구닥다리 수법이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역풍과 반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당원들은 윤심을 살피겠지만 저는 윤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중립적 입장에서 그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것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초점은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내년 총선에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당대표냐 그런 관점에서 찍지 않을까.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대의원들 주로 10,000명 정도의 대의원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위원장 오다 이 선거가 통했지만 지금은 84만이라 그러고 그때 가까이 되면 거의 뭐 1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선 당협위원장이 자기 당원들을 다 그 속된 말로 소머리 하듯이 몰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지금 당만 해도 저희 당협만 해도 지금 그 뭐 한 2-3만 명이 있는데 2-3만 명이 어떻게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습니까? 같이 사는 가족끼리도 의견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협위원장이 모든 걸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번에 모바일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가서 하는 분들은 그게 제한된 숫자만 갑니다. 제 생각엔 90% 가까이는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자기가 의사를 찍는 거니까 예전에는 다 같이 가서 현장 오프라인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확인도 하고 또 어떤 지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이 모바일을 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84만이나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그 퍼센테이지는 결국은 민심과 비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이 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이제는 당신도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결국 민심 방향으로 가는 형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영남이 그래도 당원이 40%고 50대 이상이 거의 70%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들어보면 오히려 영남에서 전략투표의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당대표도 영남에서 민심이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민심 따라가는 당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대적 이제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심도 당에 의한 어떤 그 특정 세력이라든지 당협위원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민심을 쫓아가는 당심이 훨씬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남 쪽에서도 많은 걱정을 제가 듣는 것도 결국은 이번에 누구를 뽑는 것이 그 총선에서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 당원들의 시각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 자기들은 누가 되더라도 우리 영남에서는 다 당선된다. 네. 자신 있다. 이게. 그런데 수도권은 어떡할 거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120석 정도가 수도권에서 당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명 중에 120명 수도권이 결국은 이 판을 좌우할 결과가 됐는데 지난번에 2020년 선거에서도 우리가 여서야대 되면서 소위 쫄딱 망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103대 16이었어요. 네, 103대 16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수도권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의석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과반수 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수도권 쪽에서 확실한 표를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후보라든지 또는 영남에 지역구를 둔 분이라든지 누구를 불문하고 어느 분이 나왔을 때 수도권 표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경우인데 이 두 분들한테 공이 예를 들면은 참 중진으로서 수도권을 승리할 수 있는 당 대표는 이래야 된다. 한번 어드바이스 한 말씀. 글쎄요, 뭐 수도권을 이래야 된다는 거는 우선 저는 그게 나타났을 때 윤석열 정부와 동행해서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둘은 똑같이 다 주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지만 수도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내가 수도권에 더 인지도가 높다든지 뭐 이걸 강조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난 뭐 영남에 있지만은 내가 가장 이 당을 갖다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내 수도권 내가 대표가 돼서 수도권을 소위 선거 유세를 했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정치 과정에서 봤을 때 경륜이나 또 여러 가지의 인품으로 봐서는 이런 사람을 당 대표로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좀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그 후보자들이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킴으로써 거기에서 수도권이든 어디든 충청권이든 표를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남 출신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역대 선거 보면 모멘트가 있을 때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해창 그 대표 계실 때 보면 호주를 탈락시켰어요. 호주 김윤환 선생을 김윤환 탈락시켰습니다. 2000년도 개혁 공천하면서 그랬죠. 그래서 그거 또 지금 갑자기 누가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도 굉장한 인물을 또 탈락을 시켜서 하여튼 박이태 의장도 그때 탈락시켰죠. 하고 그때 뭐 이기택 씨도 하고 뭐 여러 분 이거 했고 그 후에 또 누가 할 때인가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누가 탈락됐죠 그때 하여튼 뭐 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거 때 보면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이 공천을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표를 얻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 공천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냥 이렇게 개혁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요번에는 아마 굉장히 그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공천을 했나 하고 소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제가 예측컨대는 그 중진 의원들은 분명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유권자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초재선들이야 그런 거죠. 중진 의원들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아마 이 요구도 많으리라 봐요. 그게 이제 확실히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영남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영남인 경우에는 그 지금 현역 의원을 교체해도요 당선돼서 오더라고요. 새롭게 공천된 분이 오는데 수도권하고 충청권은 그러질 못해요. 후보를 바꾸면 바꾸면 이미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게 간단치가 않고요. 또 수도권하고 충청권은 영남이나 호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여튼 지역적 환경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바꾸더라도 확실한 그 승리에 더군다나 이번에는 어느 당이 과반을 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할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당선 가능성을 교체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교체할 겁니다. 교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체해갖고 만약에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 그건 교체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당선 가능 상관없이 무모한 공천을 했죠. 그때는 펜대로 했죠. 저는 뭐 그 전에 그 공천위원장 하신 분한테는 내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당선 가능성을 본 게 아니고 새로운 인물을 그냥 대체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인물 이런 사람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식의 어떤 공천이 아니었나. 또 펜대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당선 가능성과 정확한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28일 드디어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한 두 번째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협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국 운영이 특히 국회 운영이 힘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부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전망 그리고 국정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자기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했을 때의 어떤 그 개인적 비리를 갖고 민주당을 등에 업음으로써 이 국회를 갖다가 이렇게 그 방탄국회로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우리가 민생이나 우리가 국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할 거는 그대로 기능을 하고 그 법의 어떤 공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재판이라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민주당도 그 이재명 그 대표의 어떤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옹호하고 나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단 법의 집행을 지켜보고 우리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모든 그 개인적 비리와 연관된 검찰과의 관계를 모든 걸 정치적으로 쳐다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또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 가지 비리면 또 조금 저희들이 참고 우리 국민들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야만 비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소되어 있는 게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현재 당장 이루어진 건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비 또 대남 문제도 있을 테고, 네. 이게 가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저는 그 소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태로 간다면 올 1년 국회도 결국 저는 방탄국회로 되고 민생은 소위 내동댕이 쳐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저는 그 선을 긋고 이 국회에서 나머지 민주당은 내가 검찰에서 불러면 내가 가서 떳떳하게 진술하고 기소가 되면 내가 재판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테니까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제 기능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멋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